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혼 후 아들은 시어머니에게 강남의 멋진 아파트를 사준 바로 그날. 내게는 자신의 낡은 소파 한쪽을 내주었다. 편하게 살고 싶었으면 아버지랑 헤어지지 말았어야죠. 아들이 말했다. 다음 날 나는 주머니에 단돈 8만 원을 쥐고 그 집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나를 찾았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아들 집의 접이식 소파에서 보낸 3주 동안 나는 베개마저 내 등에 파고드는 것 같았다.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모든 소음을 잡아내려 애썼다. 얼굴을 소파에 파묻으면 아들의 스킨 냄새와 며느리 수진이 집안 곳곳에 놓아둔 바닐라 향 디퓨저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약간의 남성성과 약간의 달콤한 완벽함이 어우러진 그들의 향기는 내게는 굴욕적인 처지의 냄새가 되었다. 방 2개짜리 그들의 신혼집은 광고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깔끔했다. 새하얀 커튼, 매끄러운 마룻바닥, 색깔 맞춰 정리된 식기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인테리어의 옥에 티 같은 존재였다. 벽 너머로 저녁마다 침실에서 속삭이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싸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나를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이야기했다. 마치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삶에 끼어든 어색한 짐인 것처럼 차가운 톤으로. 내 나이 62이었다. 등 뒤에 여행 가방 2개를 둔 채 벽에 붙어 간이 침대에서 노년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과 넓었던 집에서 남은 것이라곤 가방 2개와 남의 집 소파 한 구석뿐이었다. 남편 김 사장과의 이혼은 소리 지르는 일 없이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아픔은 둔탁한 울림처럼 그대로 남았다. 이혼 다음 날 아들 지훈이가 잠시 자기들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임시로요라고 강조해서 말했다. 마치 내가 배신감과 무너진 삶으로 속이 텅 빈 채 온 것이 아니라 며칠 밤 자고 갈 손님인 것처럼. 아침에 나는 늘 그랬듯 일찍 일어나 까치발로 부엌으로 갔다. 그들의 집에서는 신발을 신고 마루를 다닐 수 없었기에 양말을 단단히 챙겨 신었다. 이곳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돌아갔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는 만지지 말 것, 세트로 구비된 수건은 쓰지 말 것, 냄새나는 음식은 요리하지 말 것. 나는 반박하지 않고 침묵하며 모든 것을 삼켰다. 컵을 들어 주전자에 끓는 물을 붓고 가장 싼 믹스커피 한 봉지를 탔다. 커피 머신은 건드리지 않았다. 언젠가 수진이가 그건 자기 어머니가 사준 선물이라고 특별한 거라고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었다.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 만지지 마시오. 커피를 한 모금 막 마셨을 때 침실에서 알람이 울렸다. 몇 분 후 머리까지 완벽하게 손질하고 정장을 차려입은 지훈이가 나왔다. 늘 그렇듯 멋지고 깔끔하고 진열장에서 막 꺼낸 인형 같았다. 너무나 어른스럽고 너무나 낯설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어차피 잠도 제대로 못 잤단다. 나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저희가 수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머니도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컵에 손바닥을 바싹 붙였다. 컵은 내 인내심을 모두 담고 있는 것처럼 뜨거웠다. 안정적인 곳? 내가 되물었다. 네, 방법은 많아요. 요즘 요양원들은 시설이 아주 좋아요. 식사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나는 아들을 쳐다보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출장 간다며 밖으로 놔두는 동안 나 혼자 키운 아들. 학교 다녀온 아들의 흑투성이 운동화를 욕실에서 빨아주던 나.
대학교 가는 아들에게 샌드위치를 싸주고 주머니에 차비를 몰래 찔러 넣어주던 나.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너무 심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어머니도 이게 항상 임시방편이었다는 건 아시잖아요. 물론이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어떻게 있겠니? 모든 건 임시방편이지. 엄이라는 존재까지도. 그가 무언가 덧붙이려 할 때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활기찬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안녕, 아가. 내가 대답했다. 마침 지훈이가 어제 내 어머니 드릴 아파트 보러 갔던 얘기 하더구나. 드레스룸이랑 발코니도 있다면서? 수진이는 순간 멈칫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네, 뭐, 엄마가 혼자 남으셨잖아요. 집이 너무 커서 힘들어 하시고요. 그렇겠지. 방 3개는 너무 많지. 그런데 나는 거실 한 구석에 가방 2개뿐이니 참 편리하구나. 지훈이는 시선을 피했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어제 아기방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니? 네, 그가 중얼거렸다. 방 비우고 페인트 칠도 새로 했어요. 저희도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죠. 내가 그 방을 영원히 달라는 게 아니잖니.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이사 갈 곳을 찾는 동안만이라도 하룻밤 진짜 침대에서 자보고 싶을 뿐이다. 그때 수진이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차갑고 단호하게. 어머님, 그게 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까지가 선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어엿한 가족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이라.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떠나버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신 차릴 틈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선이지. 하지만 여기 있는 건 수진아. 그냥 늙은 여자를 집에 들이기 싫은 마음일 뿐이란다.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주도에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셨잖아요. 그래, 원룸 하나, 내 몫의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참으로 관대하시지. 고맙다고 전해주렴. 수진이가 믹서기를 켜자 시끄러운 소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조용해지자 지훈이가 거의 나를 쳐다보지 않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편안함이 필요하셨으면 아버지 곁에 남으셨어야죠. 그 순간 나는 그냥 일어섰다. 컵을 싱크대에 놓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들 다음에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저 짐을 쌀 뿐이다. 나는 온종일 접이식 소파에 미동도 없이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방에서 지훈이와 수진이가 조용히 대화하고 웃고 계획을 세우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마치 구석에 잠시 놓아둔 물건처럼 누워 있었다. 저녁이 되어 복도로 나가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었고 눈빛은 존재감이 지워진 사람의 것이었다. 가장 서러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의 부엌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었다. 내 나이에 편한 시간에 마음 놓고 샤워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아니었다. 내가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낡은 스마트폰을 켰다. 중고나라 앱을 열고 매물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너무 비싸거나 솔직히 무서운 곳들 뿐이었다. 고시원방, 공동주택의 한쪽 구석, 하숙, 반려동물 없고 친척 방문 없는 여성만. 행간에는 노인은 사절이라고 쓰여있는 듯했다. 은행 앱을 열었다. 통장에는 137만 4천 원이 있었다. 몇 년 동안 내 용돈에서, 장보고 남은 잔돈에서, 가끔 했던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이었다. 아들이 나를 내쫓을 거라 생각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모은 돈이었는데 결국 옳은 선택이 된 셈이었다. 앉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다. 김 사장에게는 갈 수 없었다. 재산 분할 포기를 조건으로 제주도 원룸을 제시한 그에게는
가까운 친척은 없었다. 친구들은 각자 자기 문제로 바빴다. 나는 길모퉁이 편의점으로 향했다. 나는 속으로 그를 김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동네 사람들을 모두 알았고 성냥부터 냉동 닭고기까지 온갖 것을 조금씩 팔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했다. 늘 드시던 걸로?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네. 나는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 요구르트 하나를 집었다. 카드로 계산하지 않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계산대 옆에는 로또 복권이 있었다. 동행복권. 1등 당첨금 200억 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저 잭팟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 기껏해야 며느리 수진이 같은 사람이겠지. 그녀는 항상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니까. 복권 한 장 드릴까요? 갑자기 김아저씨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나는 손에 든 10,000원짜리를 보았다. 이 돈으로 내일 값싼 방을 알아보러 갈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말했다. 주세요. 그는 숫자가 적힌 얇은 종이를 건넸다. 나는 그것을 지갑 속 카드와 낡은 혈압약 처방전 사이에 쑤셔넣고 생각했다. 뭐, 그냥 한번 해보지. 아파트로 돌아오니 텅 비어 있었다. 부엌 식탁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댁에 다녀올게요. 기다리지 마세요. 물론 수진이가 쓴 것이었다. 새 인테리어의 에어컨, 전망 좋은 발코니가 있는 그녀의 어머니 집. 그리고 나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컵라면. 냄비를 쓰는 건 너무 과하니까 컵에 담아서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교통체증, 환율, 정부회의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광고와 뉴스 사이에 숫자 몇 개가 스쳐 지나갔 7, 14, 31, 42, 보너스 번호 18. 나는 얼어붙었다. 지갑으로 손을 뻗어 복권을 꺼내 천천히 힘겹게 펼쳐서 비교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든 숫자가 일치했다. 전부.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다. 복권이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워 내 앞에 놓고 그저 바라보았다. 200억 원, 세금을 제하더라도 130억 원 이상이 남을 것이다. 이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집, 고요함, 그리고 다시는 인생에서 접이식 소파 한 구석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자요.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TV는 배경음처럼 중얼거렸고 나는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렇게 편안함이 필요했으면 아버지 곁에 남으셨어야죠. 아들이 어제 한 말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가 평생 벌 돈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 더 부유하고 더 조용하게. 나는 복권을 보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기쁨이 아니라 평온함 때문이었다. 이제 내게 선택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다. 답답하고 불안해서 온몸이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 복권은 밤새 여권에 끼워 베개 밑에 두었다가 아침에 지갑 속 지퍼 달린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다. 또 한 번. 모든 숫자가 일치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훈이가 평소처럼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나왔다. 냉장고를 열고 커피 머신에 물을 부었다. 나는 이미 옷을 다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하나로 묶고 얼굴은 씻은 상태였다. 좋은 아침.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가 움찔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평소보다 훨씬 좋단다. 그가 커피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다. 수진이랑 얘기해봤는데 어머니도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집 보러 가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뭔가 결과가 있도록 해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오늘부터 그걸 하려고 했단다. 아마 저녁쯤이면 소식이 있을 거야. 그는 놀랐지만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드디어 내 말이 통했다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말없이 샤워하러 갔다. 수진이가 늘 그렇듯 먼저 다녀간 후였다. 욕실에 들어서자 그녀의 크림과 헤어스프레이 냄새가 진동했다. 뜨거운 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나는 말없이 물줄기 아래 서서 빠르게 몸을 헹구고 옷을 입었다. 내일은 그들이 아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 먼저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몇 시간 후 나는 서울 시내의 회색 외관을 한 소박한 건물에 있었다. 복권 회사 사무실이었다. 화려함이라고는 없는 평범한 복도, 플라스틱 의자, 유리문. 나를 맞이한 사람은 김 부장이라는 40대 남성이었다. 그는 차분하고 절제된 말투로 말했다. 내가 첫 당첨자는 아닌 듯했다. 당첨금은 200억 원입니다. 세금을 공제하면 약 134억 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지급은 영업일 기준 후 7일 이내에 고객님 은행 계좌로 이체됩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여부는 60일 이내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감정 없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시불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20년간 분할 지급을 원하십니까? 일시불로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겐 20년이나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는 비웃음 없이 미소 지었다. 조용하고 단정하지만 내면의 불꽃을 품은 많은 사람들을 봐온 사람의 미소였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고 안내서를 받고 변호사가 있는지 질문받았다. 곧 구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거리는 시끄러웠고 햇살이 비쳤다. 누군가 가판대 앞에서 다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았다. 오직 내 안의 모든 것이 변했을 뿐이다. 나는 지훈이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네이버 부동산을 열었다. 도심의 아파트도 펜트하우스도 필요 없었다. 숨을 쉬고 허리를 펴고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을 공간이 필요했다. 3시간 후 내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강원도 농장 4만 평. 오래된 주택. 관리동. 창고 있음, 전기, 수도 연결됨. 수리 필요. 급매. 사진은 소박했다. 나무로 된 2층 집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옆에는 헛간, 그 뒤로는 숲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흰색 별채, 관리동이 보였다. 가격은 3억 원. 나는 바로 전화했다. 전화기 너머의 여성은 활기차고 사무적이었다. 네, 매물 맞습니다. 전 주인분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 해요. 내일이라도 보러 오실 수 있나요? 오늘 가겠습니다. 혼자 가나요? 네, 하지만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순간 침묵했다. 그럼 오후 3시에 정확히 뵙겠습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갔다. 처음에는 기사가 멀다고 투덜거렸지만 내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건네자 입을 다물었다. 차에서 내리자 흙냄새, 고요함, 바람, 공간, 지난 몇 주간 내게 그토록 부족했던 바로 그 공기가 느껴졌다. 집은 낡았지만 개성이 있었다. 바닥은 삐걱거렸고 창문은 나무였고 부엌은 넓지만 낡았다. 2층에는 침실 3개와 난로, 발코니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관리동으로 다가갔다. 희게 칠해진 별장처럼 생긴 좁은 건물. 방 2개, 부엌, 낡은 세면대, 좁은 샤워실. 소박했지만 나는 알았다. 바로 이곳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부동산 중개인 최 실장이라는 여성은 내가 검사 없이, 흥정 없이 현금 2억 5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20일 안에 등기 이전하죠. 라고 말했을 때 숨을 내쉬었다. 물론 그녀의 눈이 거의 타오를 뻔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요. 드물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냥 때로는 누군가에게 선택권이 생길 뿐이죠. 나는 말없이 떠났다. 저녁에는 기차역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공깃밥, 차를 주문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할 일 목록을 적었다. 새 유심칩 사기, 새 번호 만들기,
변호사 선임하기, 별도 계좌 개설하기, 서류 갱신하기, 인부 고용하기, 지훈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었고 아무도 더 이상 내게 당신은 우리 집에 임시로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농장집은 내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돈은 변호사를 통해 이체했고 모든 것을 법무사를 통해 처리해서 나중에 어떤 불평이나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 새 유심칩과 다른 번호는 변호사와 법무사만 알고 있었다. 지훈이도 수진이도 심지어 예전 아파트 이웃도 아무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수리는 첫 주에 시작되었다. 인부들은 근처 시장 관리인을 통해 구했다. 소박하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한 달 만에 그들은 전기 설비를 처음부터 다시 하고 배관을 교체하고 벽을 새로 칠하고 부엌을 만들고 2층을 단열하고 새 난로를 쌓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6시에 일어나 인부들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그 후 직접 청소하고 자재를 주문하고 배송을 협의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필요하고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관리동에서 혼자 지냈다. 본체는 아직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내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관리동은 나의 임시 보금자리가 되었다. 타일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침대는 삐걱거렸다. 하지만 고요했고 아무도 내가 언제 떠날지 묻지 않았다. 가끔 나는 현관에 나와 차 한 잔을 들고 앉아 그냥 들판을 바라보았다. 멀리 낡은 사과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는 우물이 있었다. 숲 너머 어딘가에 고속도로가 지나갔지만 여기서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바람, 새, 그리고 마침내 이곳이 내 것이라는 느낌뿐이었다. 두 번째 달에 나는 양 2마리, 닭 15마리, 그리고 복순이라는 이름의 염소 1마리를 샀다. 옆마을에 인상 좋은 미망인이 내게 팔았다. 데려가세요. 순자씨. 내게는 자식 같았지만 당신에게는 충실할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데려왔다. 복순이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다. 오자마자 헛간 옆에 자기 자리를 선포하고 닭들을 들이받았지만 이틀째부터는 강아지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나는 웃었다. 이렇게 순수하게 웃어본 지 오래되었다. 세 번째 달에 나는 울타리를 세웠다. 새롭고 높은 울타리를 둘레에 치고 카메라와 조명, 센서를 달았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누구도 나를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인이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문 밖에 남을지 결정하는 것은 나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베란다에 앉아 할 일 목록을 다시 읽고 있었다. 거의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전화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3일 후 나는 시내로 나가 예전에 쓰던 통장이 있는 은행에 들렀다. 창구의 젊은 직원이 나를 알아봤다. 어머, 박순자 고객님,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혹시 제 아들 다녀갔나요? 지훈 씨요? 네, 여러 번 왔었어요. 고객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통장이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절했죠. 거절해줘서 고마워요. 고객님이 어디 계신지 묻더군요. 그래서요? 모른다고 했어요. 아주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아내분이랑 같이 여행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나는 은행을 나와 한참 동안 인도에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분노가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감정, 연민, 당혹감 때문이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주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두 사람을 정식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놀랐다. 친척을 위해서인가요? 주소도 직업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시내로 가서 아들이 살던 예전 주소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어머, 순자 씨, 어디 가셨었어요? 댁의 아들네는 이사 갔어요. 이사 갔다고요? 네. 친구네 집에 잠시 간다고는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지훈 씨가 회사에서 잘리고 수진 씨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다시 안 받아준대요. 아래층 아저씨 말로는 월세 3개월 밀려서 쫓겨났다고 하던데요.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서서 떠났다. 저녁에 나는 현관에 앉아 있었다. 건초 냄새, 염소 냄새, 굴뚝에서 나는 연기 냄새가 났다. 손에는 할 일 목록이 있었다. 나는 펜을 꺼내 항목을 하나 더 추가했다. 기회를 줄 것. 단 한 번. 두 번째는 없음. 또 2주가 흘렀다. 나는 이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거의 익숙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이른 아침, 복순이에게 신선한 물을 주러 나갔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전화가 아니라 대문 초인종이었다. 나는 물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이곳에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고 모두 아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대문은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닫고 대문으로 갔다. 카메라 화면에 지훈이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수진이가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정돈되지 않은 머리, 창백한 얼굴. 손에는 가방과 배낭을 들고 있었고 옆에는 유모차가 있었다. 안에는 갓난아기 내 손주가 있었다. 심장이 먼저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마치 새로운 힘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는 대문을 열었다. 안녕. 내가 말했다. 들어오너라. 그들은 말없이 들어왔다. 너무나 조용해서 닭들조차 움직임을 멈췄다. 나는 아무 설명 없이 그들을 관리동 쪽으로 그냥 걸었고 그들은 내 뒤를 따랐다. 유모차는 덜컹거렸고 수진이는 한 손으로 유모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훈이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다. 관리동 현관 앞에서 멈췄다. 여기에 방, 부엌, 샤워실이 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다. 가스도 들어오고 물도 나온다. 필요하면 아기 침대를 놓아주마. 당분간 지내기에는 괜찮을 거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피곤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며 뺨은 움푹 패여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수진이는 손주를 품에 안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은 많다. 내가 덧붙였다. 농장이 커서. 하지만 일하는 대가로 숙소를 제공하는 거다. 조건은 간단하다. 정식 급여를 지급한다. 엄마, 어머니 같은 호칭은 없다. 오직 노동과 존중뿐. 괜찮겠니?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이다. 친구는 옷장에 있고 난로는 피워져 있다. 점심은 1시, 저녁은 7시, 지각은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는 모든 것이 정직하다. 나는 돌아서서 본체로 향했다. 그들을 안아주지도,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도, 왜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와 여행 가방을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온 사람이라면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 저녁에 나는 그들에게 들렀다. 손주는 자고 있었고 수진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예전의 과시적인 활기 대신 소박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느꼈다. 있잖아요, 어머님. 그녀가 말했다. 예전에는 어머님이 불필요하고 늙고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머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살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님께 얹혀 살았다는 걸요.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를 방해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걸요. 나는 그저 손을 내저었다. 지금은 회상할 때가 아니다. 너에겐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새로운 생활이 있다. 살고 일해라.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셋째 날
그들은 완전히 일에 몰두했다. 지훈이는 건축 자재를 내리고 울타리 수리를 돕고 헛간 지붕을 고쳤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염소와 닭들과 함께 아기띠로 아들을 등에 업고 일했다. 불평도 변덕도 없었다. 나는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새벽 5시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다. 손주가 울고 있었다. 나는 나가서 문을 열었다. 수진이가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애가 열이 너무 높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냥 체온계를 가져와 손주의 눈을 들여다보고 손바닥을 이마에 대보았다. 해열제는? 시럽밖에 없는데 삼키지를 못해요. 지금 찜질을 해주자. 내가 말했다. 그리고 떨지 마. 괜찮을 거야. 내가 보고 있잖니. 나는 대야를 가져와 거즈로 식초 찜질을 해주고 아기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1시간 후 열이 내렸다. 아기는 내 품에서 잠들었다. 수진이는 옆에 앉아 말없이 지켜보았다.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어머님께 나가라고 했을 때 왜 우시지 않았는지. 그녀가 속삭였다. 어머님이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녀를 보고 대답했다. 힘의 문제가 아니란다. 그냥 인생을 살아보면 눈물은 아무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 하지만 평온함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 삶은 새로운 흐름을 탔다. 즉시는 아니었고 쉽지도 않았지만 진정으로 각자에게는 자신의 의무가 있었다. 지훈이는 6시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축사를 청소하고 울타리를 점검하고 토요일마다 목욕탕에 불을 뗐. 수진이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일하고 그 후 아기와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병조림, 잼, 장아찌를 만들었다. 나는 그림자처럼 한 발짝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제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빨리 가까워지지 않았다. 아무도 사과하며 달려들지 않았고 아무도 포옹하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은 노동과 침묵 그리고 보살핌을 통해 제자리를 찾아갔다. 어느 10월 말 첫눈이 내렸다. 가늘고 드문 눈이었지만 그래도 하얀 눈이었다. 나는 찻잔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위에는 내 낡은 뜨개질 쇼를 둘렀다. 보니 수진이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 아기는 유모차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찻잔을 건넸다. 한 모금 마셔, 몸 좀 녹여. 그녀는 마치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난간에 올려놓았다. 전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모든 걸 이해할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건 딱 하나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요. 나는 침묵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어머님이 떠나셨을 때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저는 어머님이 친구네 월세방 같은 데서 지내면서 매주 저희에게 전화해서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사라지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농장, 땅, 장비, 돈. 그리고 우리는 아래에 있고 어머님은 위에 계셨어요. 나는 피식 웃었다. 나는 위에 있지 않단다. 수진아, 그냥 너희 셋이 나를 밀어넣은 그 구덩이에서 기어나왔을 뿐이야.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지. 그녀는 원망 없이 그저 사실인 양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첫 번째 기념일이 있었다.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된 날이었다. 작은 케이크, 촛불, 차. 수진이는 사과 파이를 구웠다. 지훈이는 직접 담근 과일, 주스를 식탁에 놓았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보관해온 낡은 오르골을 가져와 손주에게 선물했. 역사가 있는 첫 번째 물건이 되게 해주렴. 내가 말했다.
이 집에는 그런 것이 많아질 거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아래에서 위로 곁눈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11월 말 이웃인 최노인 부부가 찾아왔다. 잼, 꿀, 그리고 맛보라며 닭찜까지 가져왔다. 부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최노인이 말했다. 순자씨, 이제 진짜 안주인이 다 됐네. 그리고 자네 식구들도 참 부지런하고 착실해. 그런데 나는 자네 아들이랑 며느리라고는 생각 못했어. 꼭 세입자 같달까, 조용한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직은 세입자죠. 새해를 앞두고 지훈이가 부탁했다. 어머니,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도 될까요? 명절 기분을 내고 싶어서요. 아이도 벌써 7개월이고 첫 새해잖아요. 나는 눈썹만 치켜 올렸다. 조건은 알지? 네,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장식도 찾고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손으로 만들고요. 어머님께는 아무 부담 안 드릴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괜찮다. 부엌에서는 계피와 사과, 닭 구운 빵 냄새가 났다. 창가에 선 트리에는 직접 만든 장난감, 구슬, 심지어 종이 사슬까지 달려 있었다. 손주는 아기 울타리 안에서 놀고 있었고, 수진이는 만두를 빚고 있었으며, 지훈이는 장작을 가져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보며 더 이상 적을 보지 않았다. 마침내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낸 사람들을 보았다. 새해는 조용히 맞았다. 샴페인도, 레스토랑도,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도 없이 그냥 우리 셋, 나, 지훈이, 수진이, 그리고 제야의 종이 울리기도 전에 잠든 네 번째 식구, 내 작은 손주와 함께 식탁에는 만두, 집에서 만든 샐러드, 닭고기, 과일 주스가 있었다. 별미는 없었지만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 있었다. 온기. 자정이 지나 우리는 현관으로 나갔다. 눈이 작은 솜털처럼 내리고 있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반짝였다. 수진이는 숄에 몸을 웅크렸다. 지훈이는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요? 나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피식 웃었다.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말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말이 필요 없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는 말없이 내 팔짱을 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1월에 나는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청구서, 서류, 변호사와의 계약서, 토지 계획, 농업 보조금 신청서 등이 쌓여 있었다. 그렇다. 나는 그냥 농장을 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대로 해보기로 결심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발전 프로그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의 계약. 나는 그냥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살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지훈이를 불렀다. 아들아,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농장 일의 일부를 맡아보는 건 어떻겠니? 공식적으로 그냥 일꾼이 아니라 지분과 책임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저를 믿으세요? 나는 너를 시험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너는 네가 무너뜨린 것을 바로잡고 있어. 바로는 아니지만 정직하게. 그게 바로 인생이란다. 그가 다가와 서류를 집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자꾸나. 수진이도 변했다. 예전에는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쇼핑몰을 구경하고 여행을 꿈꿨지만 이제는 염소젖으로 치즈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인터넷이 아닌 책에서 레시피를 찾았다. 손주와 산책할 때는 유모차가 아니라 아기띠를 메고 들판을 걸었다. 그 덕분인지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웃기 시작했다. 튼튼하고 차분하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그들에게도, 그들이 내게 준 고통에도. 만약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다 봄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여성이 찾아왔다.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형식적인 점검이었다.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농장이 아주 좋네요.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 드물게 봐요. 나는 미소 지었다. 연세든 사람이 아니라 잠시 숨 돌릴 틈을 얻어 마음껏 숨쉬기로 결심한 여자일 뿐이죠.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누구세요? 친척이신가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거기에는 수진이가 빨래를 널고 지훈이가 널빤지를 나르고 손주가 아기 울타리에 앉아 있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렇죠. 시련을 겪은 가족이에요. 며칠 후 나는 서랍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나와 아직 어린 지훈이, 남편이 옆에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갔다. 나는 사진을 손에 들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썼다. 기억으로 남기되 다치 되지는 않기를. 농장의 봄은 빨리 왔다. 눈이 녹고 풀이 푸르러지고 새들이 미친 듯이 지저귀었다. 아침에 나는 찻잔을 들고 나와 현관 계단에 앉아 헛간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지훈이가 축사를 청소하는 모습을, 그리고 수진이가 아기 띠를 메고 빨랫줄에 기저귀를 넣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한 기쁨, 큰 소리 없는. 어느 날 그들이 일하는 동안 나는 집에 들어가 금고를 열고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소유권 계약서, 계좌 관련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언장. 나는 서두르지 않고 정성껏 썼다. 모든 것이 신중하게 계획되었다. 집, 토지, 장비, 내 명의로 된 모든 것은 지훈이와 수진이의 신탁 관리로 넘어간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최종 소유권은 손주가 21살이 되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그들에게는 맡겨진 것이지 소유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손주가 정직하고 소박한 삶을 살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그를 기다려줄 집이 있는 삶. 그리고 누구도 내게 이미 일어났던 일을 반복할 수 없도록, 더 이상 문 밖으로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변호사는 이 방안에 동의했다. 모든 것이 법에 따라 견고하게 이루어졌다. 며칠 후 나는 저녁에 그들을 식탁에 모았다.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서류철을 꺼내 그들 앞에 놓았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 오늘부터 너희는 관리자다. 일하고 살고 발전시켜라. 하지만 집과 땅은 이 아이의 것이다. 이 아이가 미래의 주인이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잊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변한 것을 본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아들은 너희에게 없었던 것, 바로 뿌리를 갖게 될 거라는 점이다. 지훈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이 말을 문질렀다. 어머니, 저는 자격이 없어요. 없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될 거다. 각자에게는 자신의 길이 있는 법. 나는 그저 너에게 용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네가 그 기회를 이용할지 말지는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 저녁에 우리는 건배도 거창한 연설도 없이 함께 식사했다. 그냥 한 식탁에 앉아 감자 요리를 먹고 과일 주스를 마시고 손주가 접시에 대고 재채기하는 모습에 웃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집에 있었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내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나 자신으로 남았다는 것,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그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